저번 주 영상에서 공청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가운데 공청단 출신 리커창은 10만 명이나 참석한 대규모 온라인 회의를 주관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월가는 물론이고 미국의 정가에서도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시진핑의 3년임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샤프슈터 박문환님, 아버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락다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근데 뭐 사업적 배경만 가지고 본다면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 뭐 그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많았어. 지금까지는. 뭐 수년마다 정치적 색깔이 바뀌잖아. 그런데 그런 데보다는 시진핑이 혼자서 하는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지. 미국에서도 그렇지. 공화당이 집권하면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에너지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다가 또 민주당이 딱 집권하는 순간 확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그린 에너지들이 또 뜨고, 우리나라만도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원전에 대해서 뭔가 사업적인 의지를 가지고 함부로 투자하기가 어렵잖아. 정권이 누가 될지 누가 잡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면에 중국은 시진핑이 혼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정치적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할 때도 의지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뭐 이번에 락다운 사태로 인해서 상당한 신뢰를 잃지 않았을까 싶어. 우리가 락다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 아빠 말대로 조금 너무 엄격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딱 한 명의 확진자 때문에 한 2,000명 가까이 정도가 동시에 격리를 당하기도 했었고, 격리까지는 사실 뭐 그렇다 쳐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공장까지 가동을 못하게 됐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하이에 있는 애플 공장이 문을 닫으면 생산량이 당연히 감소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밸류체인 모두가 다 같이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베이징시 방역당국은 5월 27일부터 29일 오후 3시까지의 사회면 감염이 없었고 7일 연속으로 신규 감염자가 또 줄어들었다고 주장을 했고, 우선 베이징 시내 부분적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서 29일부터는 시내 공원과 헬스장이나 영화관 같은 곳들이 정원의 50%만 받는 조건으로 재개장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차오양구와 팡상구 등 3개 구에 대해서 29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택시 운행을 정상화하고 쇼핑센터도 인원 제한 조건으로 재개장을 허용을 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기 전에 이거를 더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맞아. 해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스트릭트한 정책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큰 불만이 없었거든. 2달이나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도 좀 지치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인지 상하이의 부시장, 우칭 부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수요일, 그러니까 6월 1일이겠지. 수요일부터 경제 발전과 코로나19의 어떤 조화를 위해서 방역 지침과 업무 복귀 지침을 좀 변경하고 기업의 업무 재개와 생산을 위한 부당한 정책을 폐지한다. 그동안 조업 재개를 허용했던 일부 기업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이것도 뭐 있었던 건 폐지하기로 했고, 향후 다양한 분야의 생산 기업들에 대해서 강하게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부당한 제한을 폐지하겠다라고 했거든. 뭐가 부당한 거지 여기서? 중국에서, 그것도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뭔가 부당한 게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야? 굉장히 독특하지? 그것도 부시장이다라고 하는 직책, 공인이. 이건 그만큼 상하이 국민들이 굉장히 지쳐있지, 지쳐있고 억눌려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앞서 공청단을 중심으로 이상한 기류가 감지가 된다고 했었고, 그 배경은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렸던 락다운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아무튼 리커창 총리는 전국 경제 동원 회의를 주관을 했고, 이 회의에는 도시 인구가 40만 명 이상인 현급 간부들이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그 규모가 1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정말 엄청나게 초대형 규모의 회의였죠. 이 회의에서 리커창이 주로 했던 말이 2분기 중국 경기 역성장에 대한 경고였는데요. 이 회의가 지금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수가 한번 생각을 해봐. 중국에서 시진핑이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가능해? 불가능하죠.
근데 시진핑은 딱 2주 전에 아주 완고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 하지만 리커창은 역성장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경고를 하면서 각 지방정부에 맞게끔 정책을 강구하라고 했어. 이거는 어쩌면 시진핑의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미국의 뭐 월가나 정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거야. 특히 이제 리커창의 경제동원회의가 지난 1962년이었던가? 그때 7천인 회의라는 게 있었어. 그거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버랩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공부론 그리고 선부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가 할까 내가 할까? 내가 해야지. 그렇지. 자, 우선 공부로는 이수랑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라는 게 아니고요. 모두 동등하게 부를 나누자는 의미죠. 반면에 선부로는 일단 가능한 사람부터 먼저 부자가 되면 그 부자에 의해서 전체 파이를 키워서 다 함께 잘 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사회주의 이론하고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 동등하게 나누냐 아니면은 공정하게 나누냐의 차이가 될 것 같은데요. 공부론에서는 노동력의 차이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수입의 격차를 줄이고 그 수입을 비슷하게 나누자라는 취지니까 조금 더 사회주의 이론에 가까울 것 같고요. 선부로는 능력의 차이를 인정을 하고 사유재산의 일부를 인정을 하면서 일단 전체 파이를 늘리자는 취지니까 조금 더 자본주의 이론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부로는 흥묘 백묘론을 주장했던 덩샤오핑이, 그리고 공부로는 마오쩌둥이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네. 마오쩌둥, 마오라고 그러자 이제. 마오 시대 때 주로 공부론이 주장이 됐었는데 이건 뭐 처참하게 실패했다라고 역사가 이미 증명이 되어 있지. 당시 90%가 농부였어. 그런데 일을 조금 하나 적게 하나 똑같은 곡식을 나눈다면 너 같으면 일 더 하겠냐? 아니면 좀씩 절대 안. 그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생산량이 줄고 공부가 아니고 공빈의 세계가 돼버리는 거지.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지. 그 이후에 나타났던 것이 덩샤오핑의 선부론이었어. 선부론에서는 뭐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거 사회주의 이론하고 좀 다르잖아. 다를지언정 상관없다. 그러니까 흥묘 백묘론이 왜 나온 거냐면, 아니 하얀 고양이든 검정 고양이든 뭔 소용있냐. 일단 인민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으면 그게 우리의 이상하고 맞는 것이다. 상관이 없다. 조금 이야기가 좀 엇나갔지? 아무튼 당시 마오가 농촌 지역을 이렇게 시찰하고 있었는데 참새가 나다를 쪼아먹는 것을 본 거야. 아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점점 뭐라 그래서 생산량이 줄고 있어. 속상해 죽겠는데 참새까지 거기서 딱 먹고 있으니까 승질나 안 나? 승질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저 참새들만 없어도 우리 인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참새 소탕령을 딱 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 참새가 한 2억 마리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2억 마리 죽었지. 그냥 죽진 않았어. 5마리당 1명을 데리고 죽었지. 사실 참새가 한 게 뭐가 있니? 자기 할 일 한 거야. 열심히 벌레들을 잡아먹고 그 중에 나다를 몇 개를 얻어먹은 거야. 참새 탓한 거지 그냥. 그렇지. 공짜가 아니었지. 그런데 참새가 싹 사라지고 나니까 어때? 완전히 벌레가 득식을 끓는 들판이 돼버리고 추수할 게 없어진 거지. 그래서 그 해에만 약 한 2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굶어 죽게 돼. 마오가 실패하고 나서 그의 GDP 성장률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27.3%까지 떨어졌어. 경제가 떨어지면 이제 물가도 같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인데 그때 물가가 엄청 올랐어. 16.1%가 상승을 했다고. 경제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거야. 스태그플레이션이 약도 없어. 가뜩이나 공부론, 공빈으로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하고 좀 관련된 부분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까지 실패하니까 어때? 결국 1962년도에 각지의 공산당 간부들이 모이게 돼. 그게 7천인 회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약진 운동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하고 마오의 실각으로 이어지게 된 거지. 중간에 참새 때문에 조금 슬프긴 했어요. 제가 동물 애호가여서. 그렇지. 근데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는데 결국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진핑이 다시 끌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시진핑 입장에서도 선부론을 좀 이제 줄이고 공부론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이 세상에 이상적인 그런 이론은 없어. 아무리 이데올로기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좋은 건 없단 말이야. 항상 강약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좀 텐션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동안 선부론의 시대가 쭉 이어오면서 중국 빈부격차 얼마나 심한지 모르지.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쯤 시진핑은 여기서 공부론을 다시 이끌어내서 좀 수입의 격차를 줄이고 불만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었던 거지. 지금 시진핑은 3년임이 중요하잖아. 3년임을 하려면 그 많은 인민들로부터 표심이 중요한데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을 내가 줄여내겠다. 이제는 공부론의 시대다. 그러면 좀 표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을 거라고.
실패한 마오의 공보론이랑 시진핑의 공보론이랑 조금 오버랩 된다는 건가?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그때 상황하고 거의 좀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야. 마오의 공부로는 분명히 실패했어. 근데 이제 인민들은 꾹꾹 참고 있었거든. 근데 참새 사건이 트리거가 된 거야. 진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된 거지. 마찬가지로 시진핑의 공부론도 실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전히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이게 왜 실패한 거냐면 실제로 중국에 있었던 많은 회사들이 지금 하나둘 슬슬 나가기 시작했거든. 기업만 나가면 괜찮은데 지금 돈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또 이제 오버랩 되는 게 아버지가 아까 말했던 그 과거의 7천인 회의, 7천인 대회랑 이번에 리커창 총리가 했던 그 전국 경제 동원 회의가 이렇게 오버랩 된다는 거지. 맞아, 잘 봤어. 애플도 중국에서 짐 싸는 것 같더라고요. 거밍치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애플 분석 전문가인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한 홍콩 매체가 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애플은 이미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봉쇄로 이런 흐름이 조금 더 빨라지게 됐다. 중국 내에 일부 생산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제는 제한 단계가 넘어서 액션의 단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너도 그 기사 봤구나. 정말 상하이에는 애플의 맥북, 뭐 아이폰 정말 많은 생산 기지들이 몰려 있어. 맥북은 꽝다 그룹에서 만드는데 그게 상하이에 있거든. 물론 국적은 대만이지만 어쨌든 상하이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고 짱수성 쿤산시에는 아이폰과 관련된 그리고 또 뭐 애플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조립하는 그런 공장이 2개를 가지고 있어. 호난성 정저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전 세계 공급되는 애플 아이폰의 대부분을 또 만든다고 그러지. 그래서 애플의 출하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의 CFO죠. 지난달 28일 컨퍼런스 콜에서 코로나19 및 반도체 칩 부족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로 2분기 매출액이 최대 80억 달러 가량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로 인해서 애플 관련주들이 아주 우수수 하락을 했었죠. 기업들이 아무리 한 번 실수 때문에 짐을 싸게니 이별을 통보하고 그러지는 않아. 내가 오늘 트리거라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이 트리거가 되었을 뿐이야. 작년에 발생했었던 대규모 정전 사태도 이 작은 일이 아니거든. 거기에서도 좀 실망을 좀 했을 거고 또 뭐 딱히 설명도 없이 미리미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설명도 없이 설계도를 막 바꿔버리고 이런 부분들도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실망을 오랜 동안 한 거야. 누적이 되었었던 것이지. 그게 요번에 한번 딱 터진 거지. BOE 소식은 그래, 그거. 저도 들었는데 올해 6월부터 애플의 신형 아이폰 14부터 적용될 6.1인치 OLED 패널 5천만 장을 생산을 할 계획이었는데 2월쯤인가요? BOE가 애플에 통보를 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방막 트랜지스터였나? 그 설계도를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신뢰를 크게 더 잃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 지금 BOE에서 애플 쪽으로 사람 보내가지고 뭐 설명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애플 쪽에서는 대답이 없어. 완전 삐진 거지. 물론 설계 같은 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그런데 그것도 납품을 하는 사람의 입장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 만약에 변경할 사유가 있다 그러면 정식으로 통보하고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변경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일단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거야. BOE라고 한다면 정말 굴지 대기업이 하잖아. 근데 그런 큰 대기업마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 거기서 실망이 좀 컸던 것 같아.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거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중국에서 채권 시장에서 3,011억 위안,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한 57조 정도 되거든. 이 정도의 중국 국채와 은행채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어. 누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근데 이게 지금 작은 양이 아닌 게 지금까지 중국 역사상이라고 그랬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석 달 연속 중국 국채를 외국인들이 매도한 적이 없어. 엄청나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이례적인 일인 건데, 근데 사회주의 특성상 뭔가 한 사람의 생각이 빠르게 전달이 되니까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시를 잘 내리는 편이지. 예담이라고 하지. 예담.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지시를 내리고 그러기도 해. 그래서 뭐 지난번에는 배당을 좀 늘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빅테크에 대해서 압박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도 여러 번 전달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끊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채권 정보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동향을 알아볼 수 있었거든. 근데 그걸 삭제했구나. 그렇지. 말도 없이 그냥 이유도 없이 삭제를 해버렸어. 근데 그걸 그렇게 숨긴다고 이렇게 뭐 달라지나? 사실 신뢰만 더 잃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무튼 리커창이 주관했던 전국
중국 경제동원회의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생각이 어때? 네가 중요한 건 제로 코로나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인데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야. 지금 누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정치라는 논리가 그래. 뭔가 아무리 좋은 정치적 논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반대편은 있게 마련이야. 앞서도 거론했지만 선불원이 좋아서 지금 중국이 저만큼 됐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빈부의 격차가 커졌다. 이처럼 무조건 좋기만 한 그런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뭐 해야지. 그거 있다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진핑의 운명이다. 그렇지. 운명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에 따라서 갈리지 않을까 싶은 거지.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진핑의 권력 구조가 흔들린다고 보지는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 하지만 그 제로 코로나가 굳건했던 시진핑의 권력 체계에 약간의 금을 가게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타격을 준 부분이 아까 그 상하이 부시장이 부당한 제안을 해제한다고 했던 거나 부당한 제안을 혹은 리커창이 2주 만에 시진핑님의 발언을 뒤집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 물론 중국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내 맘 그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거긴 뭐 도통 정치와 관련해서는 보도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의 동향이나 위안화 가치의 동향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 만약 지금 뭐 돈들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위안화가 급락한다면 오 이거 진짜 권력 쟁투가 진행 중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지. 오늘 정말 너무나 많은 딥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제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 리커창이 주도해서 경제동원회의가 열렸죠. 대략 1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진핑의 실책 이후에 공청단 주도의 대규모 회의였다는 점에서 과거 7천인 대회와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죠. 특히 상하이 부시장의 발언에서도 엄격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서려 있는 것 같다는 점 때문에 시진핑은 상당한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을 거란 예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특성상 정치적인 기류는 감지하기 어렵다는 거 다들 아시죠?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시진핑의 권력은 막강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요. 아빠도 그래요? 다만 이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3기 집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강하게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실망한 자본 이탈 부분은 조금 걱정인데요. 중국이 외국인 동향을 볼 수 없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조금 불편해졌지만 자본 이탈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중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궁금증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